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2살이죠. 교직에서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벌써 5년째네요. 아이들은 둘 다 외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참 외로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영수가. 뒤돌아보니 키 큰 남자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깔끔한 정장에 잘 관리된 회색 머리카락,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죠. 나야 나. 박정호. 고등학교 때 2학년 옆반에 있던 정호 말이야. 정호라고요? 잠시 기억을 되짚어 봤는데 솔직히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아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 정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 알아보셨어요? 당연하지. 너만큼 예쁜 애가 어디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정호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소리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요즘 누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영수가 너 여기 혼자 사는 거야? 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외국에 있고요. 정호 씨의 표정이 순간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더니 말씀하셨죠. 참 고생했구나. 나도 부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같은 처지라는 걸 알고 나니 더욱 친근감이 들었어요. 정호 씨는 제가 기억하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 기억나니? 2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우리 반이랑 너희 반이랑 같이 연극했잖아. 그때 너가 주인공이었는데 정말 예뻤어. 아,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한 적이 없어요. 워낙 소심해서 무대에 서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정호 씨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정호 씨는 뭐 하세요? 사업을 좀 해. 부동산 쪽이랑 몇 가지 투자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요즘은 나이도 있고 해서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해. 정호 씨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말씀하시는 품격도 있으시고 입고 계신 옷들도 비싸 보였거든요. 시계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무래도 명품인 것 같았죠. 그런데 영수가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차나 한잔 할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옛 동창과 차를 마시자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정호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좋아요. 그럼 가까운 카페로 가죠. 카페에서 정호 씨는 정말 젠틀맨이었어요. 제 의자를 빼주시고 주문도 직접 받아오시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호 씨는 저의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교직에 있었다니 정말 훌륭한 일 하셨네. 나는 항상 선생님들을 존경해 왔어. 특히 너처럼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은퇴한 후로는 누구도 제가 했던 일에 대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바쁘니까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이웃들과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곤 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정말 변하지 않으셨네요. 예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 잘하셨나요? 그랬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숙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나니 정호 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오늘 정말 즐거웠어. 앞으로도 종종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저도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럼 내가 연락할게. 전화번호 좀 알려줘. 저는 서슴없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정호 씨도 자신의 번호를 제게 주셨죠. 집 앞까지 바래다 주시면서 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영수가 널 다시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행운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가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관심과 배려를 이제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정호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앞으로 외로운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 정호 씨가 연락을 주실까 하는 설렘을 안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참 따뜻했죠. 영수가 잘 잤어? 어젯밤에 너와 나눈 이야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왔어.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오늘 날씨가 좋다니까 산책 같이 할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사실 아침부터 정호 씨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정호 씨는 어제보다 더 멋져 보였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인데도 품격이 느껴졌죠.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집 근처 유명한 빵집에서 너 좋아할 것 같은 거 좀 샀어.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봉지 안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의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것이었죠. 이런 걸 왜 사오세요?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정호 씨의 배려에 저는 감동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누구도 저를 위해 이런 작은 선물조차 가져다 준 적이 없었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정호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교사 시절의 추억, 남편과의 생활, 아이들 이야기까지요. 저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털어놓듯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영수가 너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교직 생활까지 하고. 대단해.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아니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사업하면서 만난 사람들 보니까 너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찾기 어려워. 정호 씨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인정을 받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호 씨가 제안하셨어요. 영수가 점심 같이 먹을까? 내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을게요. 너무 신경 쓰시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 그리 부담스러워? 결국 저는 정호 씨를 따라 한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메뉴판의 가격들을 보니 평소 제가 가던 곳보다 훨씬 비쌌어요. 정호 씨,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괜찮아, 괜찮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먹는 밥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정호 씨는 주저없이 비싼 메뉴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미안했지만 동시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정호 씨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시더라고요. 요즘 사업이 좀 바빠서 말이야. 부동산 쪽도 알아봐야 하고 투자금들도 몇 개 검토하고 있어서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보람은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고 나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업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영수가 너는 은퇴 후에 돈 관리는 어떻게 해? 은행에만 맡겨놓고 있어? 네, 그냥 적금이랑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요. 아, 그럼 좀 아깝구나. 요즘은 좀 더 수익성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정호 씨의 말에 저는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했죠. 점심을 다 먹고 나올 때 정호 씨가 계산을 하러 가시는데 카드를 꺼내시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 카드였어요. 아무래도 고급 카드인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나 혼자 큰 아파트에서 사는데 가끔 정말 외로워. 너도 그렇지? 그럼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정말 적적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서로 외로운 시간 좀 줄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어요. 정호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웃집 미자 씨를 마주쳤어요. 미자 씨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입담도 좋고 세상 물정도 잘 아는 분이에요. 영수가 요즘 웬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는 것 같던데. 아,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 좋겠네. 그런데 영수가 사람 너무 쉽게 믿지는 마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미자 씨의 말에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정호 씨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미자 씨,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이고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중장년층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 많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미자 씨의 걱정은 고마웠지만 정호 씨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정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오늘도 즐거웠어. 내일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 우리 평생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읽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호 씨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미자 씨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생각했죠. 정호 씨와 만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정호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셨죠. 어떨 때는 고급차, 어떨 때는 건강식품, 또 어떨 때는 예쁜 스카프 같은 것들이었어요. 정호 씨 이렇게 자꾸 선물하시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너처럼 좋은 사람한테 이런 작은 마음 표현하는 게 뭐 그리 큰 일이야. 그날은 명품 가방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제가 감히 살 엄두도 못 내는 비싼 가방이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그냥 받아줘. 결국 저는 가방을 받았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거든요. 이런 고급 가방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건 사치라며 사지 않았었는데요. 가방을 뜯어보니 안쪽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쓰여 있는 것 같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버렸어요. 영수가 요즘 어때? 많이 외롭지 않아? 정호 씨 덕분에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의미가 생긴 것 같아. 정호 씨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겨주다니요. 그날 오후에는 정호 씨가 건강식품을 가져오셨어요. 유명한 브랜드의 고가 제품이었죠. 이거 먹으면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 특히 우리 나이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대.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비싸긴 뭐가 비싸. 건강이 우선이지. 너 건강해야 내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 정호 씨의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정말로 저를 아끼고 걱정해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건강식품 포장을 뜯어보니 역시 안쪽에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뭔가 숫자 같은 게 적혀 있는 것 같았는데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버렸어요. 저녁에 미자 씨를 만났어요. 영수가 요즘 정말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네, 정호 씨랑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 동창 말이지. 그런데 영수가 선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미자 씨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도 조심해. 너 순진한 거 동네에서 다 알잖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미자 씨의 말이 조금 거슬렸어요. 정호 씨를 의심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나 사실 큰 고민이 있어. 너 말고는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무슨 고민이세요? 사업 관련된 건데 너무 복잡해서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까? 정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네, 그럼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봤죠. 잠들기 전에 문득 미자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정호 씨는 분명 좋은 분이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호 씨가 무슨 고민을 털어놓을지 궁금해하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정호 씨와 만났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죠. 정호 씨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전화할 때부터 뭔가 심각해 보이셨는데. 영수가 사실 나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 정호 씨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진행하던 부동산 투자 건이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자금을 묶어버렸어. 서류 검토가 늦어진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 계약 기한이 이번 주 아니거든. 그런데 은행 절차가 늦어지면 기회를 놓치게 돼. 정말 좋은 조건의 투자였는데. 저는 정호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수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내가 잠시만 자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2천만 원 정도면 돼. 일주일 길어야 열흘 정도면 은행에서 승인이 날 텐데. 2천만 원이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건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아둔 적금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정호 씨,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영수가 나도 이런 부탁하기 정말 어려워. 하지만 너 말고는 믿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정호 씨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신 분인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 만에 갚아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니까 승인만 나면 바로 찾을 수 있어. 이자도 당연히 쳐서 드릴게. 이자는 됐어요. 그런데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런 큰 돈을 제가 빌려드려도 되는 건가요? 영수가 나를 못 믿는 거야? 정호 씨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이 커서 걱정되는 거였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호 씨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수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너를 속일 사람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정호 씨는 지금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 주셨거든요. 비싼 선물도 사다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정말 승인이 날까요? 당연하지. 이미 심사는 다 끝났어. 서류상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야. 담당자한테 확인해 봐도 돼. 정호 씨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영수가.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계속 고민했어요. 2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호 씨가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이번 한번 도와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았어요. 미자 씨를 마주쳤는데 제 표정이 어두워 보였나 봐요. 영수가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그 남자분 때문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자 씨가 또 걱정스러운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혹시 돈 이야기 나온 거 아니지? 왜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고 하더라고. 친한 척하면서 접근해서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미자 씨의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하지만 정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미자 씨, 정호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수가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야. 특히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호 씨를 도와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미자 씨 말처럼 조심해야 하는 건지 계속 고민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이런 부탁한 게 미안해. 부담 갖지 말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 오히려 이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배려하는 말을 할까요? 저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정호 씨에게 전화했죠. 정호 씨, 돈 준비됐어요. 정말? 고마워, 영수가. 정말 고마워. 만나서 돈을 건네는 순간 저는 조금 떨렸어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였거든요. 영수가 정말 고마워. 일주일 안에 꼭 갚을게. 이자도 쳐서. 이자는 됐어요. 대신 정말 약속 지켜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정호 씨는 돈을 받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급한 일이었나 보다 싶었죠. 이제 마음이 놓여. 정말 고마워, 영수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호 씨 같은 좋은 분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호 씨가 돈을 갚겠다고 했던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정호 씨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 하나가 왔죠. 영수가 미안해. 은행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은행 일이니까 예상과 다를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도 정호 씨는 연락을 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로 바빠서 미안하다. 곧 해결될 것 같다는 말만 보내올 뿐이었죠. 2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 씨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 영수가. 정말 미안해. 은행에서 서류를 자꾸 추가로 요구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 정호 씨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해결될까요?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호 씨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자 씨를 만났을 때 미자 씨는 제 표정만 보고도 알았나 봐요.
영수가 설마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자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제가 정말 실수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2천만 원. 뭐? 2천만 원? 영수가 너 정말. 미자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만했어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큰 돈을 쉽게 빌려준 것 같았거든요. 미자 씨, 그런데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분명 갚아주실 거예요. 영수가 이거 분명 사기야.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 미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봐 이거. 중장년층 대상 결혼 사기, 동창 사칭 투자 사기. 다 똑같은 수법이야. 미자 씨가 보여준 기사들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호 씨가 저에게 한 행동들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도 정호 씨는 다를 거예요. 영수가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자. 신고해야 해.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미자 씨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호 씨가 주셨던 선물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가방이나 건강식품 포장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가방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 이름의 영수증이었어요. 김미경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건강식품에서도 비슷한 종이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정호 씨가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영수가 너 기억 안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옆반 정호야.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한 적이 없어요. 정호 씨가 말했던 축제 연극 이야기는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급하게 고등학교 앨범을 찾아봤어요. 2학년 때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정호라는 이름의 동창은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호 씨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자 씨를 찾아갔어요. 미자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자 씨는 제 얼굴만 보고도 상황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어젯밤에 발견한 것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영수증에 적힌 다른 사람들의 이름, 거짓된 동창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줄어든 것까지요. 영수가 이제라도 정신 차렸네. 바로 경찰서에 가자. 그런데 경찰에서 믿어줄까요?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건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 미자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 안은 처음 와보는 곳이라 긴장됐죠. 담당 형사님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친절하셨어요. 이형준이라는 분이었는데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듬직한 인상이었죠. 어르신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정호 씨를 처음 만난 것부터 돈을 빌려준 것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정호라고 하셨죠? 혹시 사진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찍은 사진은 없어요. 연락처는요? 저는 정호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형사님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르신, 이 번호는 선불폰으로 개설된 번호네요. 그리고 이미 해지됐습니다. 해지됐다고요? 네, 며칠 전에 해지됐네요. 그리고 어르신이 말씀하신 박정호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현실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어르신, 사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아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 투자 사기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돈을 받자마자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체포할 수는 있을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어요.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형사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르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범들은 정말 교묘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미자 씨가 매일 찾아와서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놈을 꼭 잡아야지. 어떻게 잡아요? 연락처도 끊어졌는데. 형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계속 수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교묘한 사기범이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미자 씨는 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요. 정호 씨를 직접 찾아서라도 제 돈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자 씨, 저 정호를 직접 찾아볼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 안에서 뭔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였을 수도 있고 의지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후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서해 한번 나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박정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어요. 미자 씨도 함께 따라왔죠. 형사님을 만나니 뭔가 진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르신, 박정호는 가명이고 실명은 김태수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런 사기를 치는 전문범이에요. 전문범이요? 네, 이미 여러 번 전과가 있습니다. 주로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나 투자 사기를 쳐왔어요. 형사님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김태수라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알던 정호 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워낙 이동이 잦아서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서울 근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협조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김태수에게 다시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해 보시는 겁니다. 미끼 수사죠. 미끼 수사요? 네, 어르신이 추가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 나타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체포하는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위험한 상황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미자 씨가 제 팔을 잡더니 말했어요. 영수가 해보자. 그놈을 꼭 잡아야 해. 저도 결심했어요. 이번이 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형사님이 저에게 새로운 전화기를 주셨어요. 이 번호로 김태수에게 연락해 보세요. 아마 새로운 번호를 쓰고 있을 테지만 예전에 저장해 둔 번호들 중에 살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호 씨, 아니 김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호 씨, 저 영숙이에요.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지나니 답장이 왔어요. 영수가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큰 돈이라니 무슨 일이야? 역시 나타났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반응하는 거죠. 집을 팔기로 했어요. 어차피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전세로 들어가려고요. 그럼 목돈이 생기잖아요. 정말? 얼마나 되는데? 1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우와, 정말? 그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어.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큰 돈 이야기만 나오니까 바로 만나자고 하네요. 형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어르신 잘하셨습니다.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김태수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장소는 번화가의 큰 카페로 정했죠. 형사님이 주변에서 지켜보기 좋은 곳이라고 하셨거든요. 약속 날이 다가오니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영수가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미자 씨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형사님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셨지만 어디 계신지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정호 씨. 아니, 김태수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여전히 말끔하고 젠틀한 모습으로요. 영수가. 김태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호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영수가 미안해. 요즘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그런데 집을 판다고 했는데 정말이야? 네, 결심했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서요. 김태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였죠. 잘 생각했네. 그런데 그 돈으로 뭐 할 생각이야? 글쎄요, 은행에 맡길까 했는데 정호 씨가 좋은 투자처를 안다고 하셔서.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좋은 건을 알고 있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김태수는 흥분한 듯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사기꾼이라고요. 그런데 정호 씨,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은 언제 갚아주세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김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곧 해결될 거야. 은행 승인이 조금만 더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집 파는 돈이면 훨씬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잖아. 그럼 2천만 원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2천만 원은 이미 포기하고 더 큰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였죠. 어떤 투자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수익률이 최소 30%는 나와. 김태수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나요? 전혀. 정부 사업이니까 안전하고 수익도 보장돼.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그때 김태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나를 믿어. 내가 언제 너를 속인 적 있어?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속인 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김태수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놓았어요. 뭔 소리야? 정호 씨, 아니 김태수 씨.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죠. 영수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박정호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연극한 적도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김태수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형사님들이 나타났어요. 김태수 씨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수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카페 출입구는 형사님들이 막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김태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님들은 차분하게 수갑을 채웠어요. 김태수, 당신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장년층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무슨 사기? 나는 정당한 사업을 한 거라고. 김태수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형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김태수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안도감 그리고 씁쓸함까지요. 왜 저한테 그랬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김태수가 뒤돌아봤어요. 그 농비대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당신 같은 외로운 여자들이 가장 쉬운 타겟이거든.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메어졌어요. 제가 느꼈던 모든 따뜻함과 설렘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당연하지. 사업이니까. 김태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짓밟는 것 같았죠. 형사님이 김태수를 데리고 나가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용기 있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미자 씨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영수가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걸까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처는 언제 아물까요? 법정에 섰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김태수가 제 수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들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태수의 추악한 실체가 모두 드러났어요. 저만이 아니라 전국에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검사님이 김태수의 범죄 내역을 읽어주실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피고인 김태수는 지난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장년층 여성 47명을 상대로 총 15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4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처럼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잃은 2천만 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았죠. 변호사님이 김태수를 변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김태수 자신도 결국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선고를 듣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하지만 형량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도 겨우 3년 반이라니요.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 다행히 김태수가 숨겨둔 계좌를 찾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약 1,500만 원 정도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정말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미자 씨 덕분이에요. 미자 씨가 계속 경고해 주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은 정신 차리고 맞서 싸웠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결국 진실을 찾아냈고 정의를 실현했죠. 며칠 후 정말로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았어요. 1,500만 원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얻은 교훈이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됐어요. 미자 씨처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요. 김태수 사건 이후로 저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동시에 더 강해졌어요. 가끔 공원에서 산책을 할 때면 그날이 생각나요. 김태수를 처음 만났던 그 벤치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더 현명해졌으니까요. 요즘은 미자 씨와 함께 다른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뿌듯해요.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 삶은 예전보다 더 충실해요. 외로움도 많이 줄었고요. 김태수 같은 가짜가 아니라 미자 씨 같은 진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돈은 대부분 돌려받았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요. 김태수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그 일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영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숙이 처음에는 정호라는 사람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지만 결국 의심의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에 미자 씨 같은 진짜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조언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영숙이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처럼 잘못된 일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영숙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미자 씨나 이영준 형사님 같은 선량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누가 진짜 도움을 주는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영숙이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기억해 주세요. 너무 좋은 조건의 제안이나 지나친 관심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숙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시작됐지만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영숙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나간다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